홍장원은 대한민국 정보기관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군인으로 시작해 국정원의 블랙 요원으로 활약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역대 국정원장들이 부임할 때마다 홍장원이라고 있다며 가고 찾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신분이 노출됐고 원래 가야 할 대북공작국장 자리로 가지 못한 채 강제로 화이트 요원이 되어버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진행됐고 홍장원도 예외 없이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국정원에서 밀려나게 됐다. 홍장원은 1964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군인이었다. 아버지는 해군 제독으로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고 어머니는 간호장교로 전쟁 중 부상병을 치료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학창시절 그는 서울대와 육군사관학교에 동시에 합격했다. 주위에서는 서울대 진학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어머니는 우리 집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육사보다는 서울대가 낫지 않겠냐며 걱정을 했지만 홍장원의 선택은 단호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직접 몸을 바치는 길을 가겠다며 육사를 선택했고 결국 육군사관학교 43기로 입학했다. 육사에서도 그는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며 대상을 수상하며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에 배치됐다. 707 특수임무대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로 대테러 작전과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다. 홍장원은 중대장으로 활약하며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다. 그는 항상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책임감이 강한 리더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대북 공작, 해외 정보 분석,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국정원에서 그의 능력은 두드러졌다. 워낙 뛰어나다 보니 역대 국정원장들은 부임할 때마다 홍장원이라고 있다며 가고 찾을 정도였다. 그는 국정원의 핵심 작전 요원으로 활약하며 수많은 비밀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의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원래 그는 블랙 요원으로서 국정원의 최정점인 대북공작국장 자리까지 올라가야 할 인물이었다. 이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그를 키워온 목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장들이 그를 비서실장으로 데려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국정원장은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소통, 정보 분석, 내부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홍장원은 정보작전을 수행하는 블랙 요원이었다.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 그의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북공작국장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내부에서는 홍장원을 이렇게 써버리면 결국 용도 폐기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실제로 김병기 의원조차 그렇게 돼선 안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홍장원의 삶은 단순히 군인이나 정보요원의 경력을 뛰어넘는 깊은 신념과 원칙이 담겨 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국가 정보기관의 본질적인 역할과 그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과 가치관의 형성, 그의 부모님은 모두 군인이었으며 이는 그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고 어머니는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어려서부터 나라를 위한 헌신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학업 성적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중요시했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정의와 공정을 중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후 국정원에서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기밀을 다룰 때 그리고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때에도 드러난 그의 신념과 맞닿아 있다. 육사와 서울대 사이에서 서울대와 육군사관학교에 동시 합격했을 때 그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그의 학업 성적이라면 서울대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었지만 그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이유로 육사를 선택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진로 선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육사에서 그는 강한 리더십과 뛰어난 전술 능력을 보이며 상위권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는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사훈련에서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였다. 졸업 후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에 배치되었고 여기서 그는 더욱 강한 리더로 성장했다. 국정원으로의 전환 707 특수임무대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국정원으로 스카우트되었다. 당시 국정원은 대북 공작과 국제정보전에서 경험 많은 인재를 필요로 했으며 홍장원은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특수 임무를 맡으며 여러 차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했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위험한 임무라면 홍장원이 먼저 나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이러한 책임감은 동료들에게도 큰 신뢰를 주었으며 그는 국정원 내에서 최고의 요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의 발탁과 신분 노출.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그의 경력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원래 그는 대북공작국장으로 가야 하는 인물이었지만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신분이 노출되었다. 이는 그가 블랙 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건 홍장원을 버리는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대북 공작을 수행해야 하는 블랙 요원이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정보 작전의 최전선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감찰과 배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진행됐다. 홍장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감찰 대상이 되었고 그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30년 넘게 국정원에서 근무했지만 단 하나의 부정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7,000원짜리 영수증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홍장원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정원에서 중용되지 못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은 그를 국장급으로 중용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 다시 국정원 핵심 인사로 기용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대북공작국장이 아닌 주영국 공사로 발령받으며 국정원의 핵심에서 밀려났다. 윤석열 정부로의 복귀와 갈등. 문재인 정부에서 2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의 정보기관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결국 그는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정원 1차장이 된 후에도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다. 결국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다시 해임되었다. 그가 증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으며 이 증언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그의 증언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지만 홍장원은 나는 국가를 위해 진실을 밝힐 뿐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탄핵 심판에서의 증언과 국민들의 반응. 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그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평가하며 그의 용기를 높이 샀다. 반면 일부는 그의 증언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홍장원이 국정원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경험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다. 그의 선택이 결국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는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홍장원의 생애와 선택은 대한민국 정보기관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단순한 요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전선에서 싸웠던 인물이었다. 그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원칙과 신념은 그를 권력에서 밀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가 국정원에서 수행한 임무는 극비에 붙여진 것이 많지만 일부 알려진 사례들만 보더라도 그의 헌신과 위험을 감수한 활동들을 엿볼 수 있다. 그는 해외에서 수많은 공작 작전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해외에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북한의 첩보망을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담당했던 일부 작전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그는 한때 북한이 특정 국가와 군사협정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포착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임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과업이었다. 하지만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흐름은 그의 경력의 걸림돌이 되었다. 국정원의 특성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부 인사 구조가 바뀌는 일이 잦았다. 그는 워낙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 정부에서 중용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전 정권에서 일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견제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가 감찰을 받은 과정은 특히 그가 정치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에 대한 감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홍장원 정도의 인물이 이렇게 강도 높은 감찰을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을 정도였다. 그의 국정원 복귀 과정도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경험 있는 인물들을 다시 기용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홍장원이 다시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의 오랜 경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 미묘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사건은 그의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는 그것이 국정원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해임되었고 이후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를 위한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칭송했지만 다른 일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의심했다. 탄핵 심판에서 그는 매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증언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그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그의 증언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반된 증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의 증언이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가 국정원의 독립성을 위해 싸웠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의 생애를 돌아볼 때 홍장원은 단순한 정보위원이 아니라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인물이었다. 그는 정치적 흐름에 따라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인물이 아니라 언제나 국가를 위해 행동한 사람이었다. 그의 선택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남긴 흔적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홍장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직자의 일대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록이다. 그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일하려 했으며 다양한 정부에서 중용되었지만 동시에 견제를 받기도 했다. 그가 보여준 신념과 원칙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그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운영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의 생애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요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줄 아는 전략가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국정원에서 수행한 다양한 작전에서 정보 분석과 전략 수립 능력을 발휘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동시에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불편한 인물이 되기도 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일부는 그를 국정원의 본질적인 역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부는 너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보았다. 이는 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평가를 받으며 불이익을 겪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가 배제된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을 고수하며 일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철저한 감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가 공직자로서 얼마나 청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다. 그러나 홍장원의 경력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임명이었다. 그는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명령 불이행이 아니라 국정원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다시 한번 해임되었고 이후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정치적 폭로가 아니라 국정원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둘러싼 논란도 많았다. 일부는 그가 결국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했고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증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그의 증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 측에서는 그의 증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증언이 탄핵 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직자의 원칙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정보기관은 특정 정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기관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홍장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기관 운영 방식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의 선택과 행동이 대한민국 정보기관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남긴 흔적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홍장원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정원국, 국가안전기획부는 설립 초기부터 대북 공작, 해외 정보 수집, 국내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역할이 변질되기도 했으며 특히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내 정치 개입이 심했던 시기도 있었다. 홍장원이 활동한 시기는 국정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이 지속된 시기였다. 그는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원칙을 강조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가 수행했던 대표적인 작전 중 하나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임무였다. 그는 여러 차례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직접 첩보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해외에서 북한이 추진하는 군사 협력 및 경제 거래를 방해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여러 차례 불이익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는 철저한 감찰을 받았으며 심지어 2급 공무원으로 강등되어 퇴직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의 배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그는 결국 국정원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는 다시 국정원 1차장으로 복귀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원칙을 지키려다 다시 한번 해임되는 운명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그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의 증언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그의 증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일부는 그가 국가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공직자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증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의 증언은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그의 증언이 탄핵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었으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의 행동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그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인물이라고 보았지만 일부는 그가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직과 충돌을 빚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직자의 경력을 넘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정보기관은 특정 정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기관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홍장원의 사례는 이러한 고민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례가 되었다. 그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켜야 했다. 그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정보기관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가? 정보기관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며 홍장원의 사례는 그 논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